시작 전 좋아요 부탁드려요. 탈무드 이야기 시작합니다. 붕대. 어떤 나라의 임금님이 놀다가 팔에 상처를 입은 왕자에게 손수붕대를 감아주면서 말했다. 아들아, 이 붕대를 감고 있는 동안에는 달리거나 물에 들어간다 해도 아픔이 더하지는 않을 거야. 그러나 이 붕대를 풀어버리면 상처는 쉬낫지 않고 더 악화된단다. 법률은 붕대와 같다. 인간의 마음속에는 나쁜 것을 바라는 본능이 있다. 그러나 인간의 도리와 법률을 지키려는 마음을 버리지만 않는다면 절대로 인간의 성질은 나빠지지 않는다. 법이란 건 우리 안에 있는 나쁜 충동을 억제하는 보호막입니다. 붕대를 감은 상처가 안전하듯. 법과 도덕을 지키는 사람은 자신의 충동으로부터 보호받습니다. 여러분이 SNS에서 누군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발견했다고 칩시다. 순간 악플을 달고 싶은 충동이 생깁니다. 그런데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같은 법적 처벌이 있다는 걸 알고 있으면 그 충동을 억누르고 그냥 넘어갑니다. 하지만 법이 없다면 여러분의 감정은 통제되지 않아 더 나쁜 행동으로 이어질 겁니다. 충동적으로 사람을 비난하고 결국 자신도 더 공격적인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죠. 법과 원칙은 우리 안에 어두운 면이 드러나지 않도록 막아주는 장치입니다. 솔로몬 왕은 딸바보. 솔로몬 왕에게는 매우 현명하고 아름다운 딸이 하나 있었다. 솔로몬 왕은 그 딸을 유난히 아꼈다. 어느 날 밤 솔로몬 왕은 꿈을 꾸었다. 딸의 남편이 될 사람을 미리 내다보는 꿈이었다. 잠에서 깬 왕은 그가 딸에게 어울리지 않는 나쁜 젊은이라는 것을 예감했다. 그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다. 솔로몬 왕은 작은 섬에 별궁을 짓고 높은 담장으로 둘러싼 다음 그 안에 딸을 가두었다. 그리고 누구도 별궁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많은 감시병을 배치했다. 한편 솔로몬 왕이 꿈에서 본 그 젊은이는 황무지를 헤매고 있었다. 밤이 되자 혹독한 추위가 몰려왔다. 그는 마침 죽은 사자를 발견하고 사자의 사체 속으로 들어가 얼어 죽는 것을 면했다. 갑자기 어디선가 어마어마하게 커다란 새가 날아와서 사자를 통째로 들어 올렸다. 그러나 아무래도 힘에 부쳤는지 날아가던 도중에 그만 사자를 떨어뜨리고 말았다. 하필이면 공주가 갇혀있는 별궁뜰이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만나게 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사람은 사랑에 빠졌다. 솔로몬은 꿈에서 딸이 가난한 청년과 결혼하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이었지만 이 운명만큼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었죠. 그래서 딸을 외딴 섬의 탑에 가두고 높은 담장과 감시병까지 배치했습니다. 한편 그 청년은 황무지를 헤매다 얼어 죽을 뻔했는데 우연히 죽은 사자 속으로 들어가 추위를 피했습니다. 그런데 거대한 독수리가 사자를 통째로 들고 날아가다가 하필 공주가 갇힌 탑 위에 떨어뜨렸고 그렇게 둘은 만나 사랑에 빠졌습니다. 여러분이 꼭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고 칩시다. 해외 유학을 준비하는데 부모님이 강하게 반대하거나 창업을 하려는데 주변에서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라고 만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연한 기회에 장학금을 받게 되거나 뜻밖의 투자자를 만나 사업이 시작되기도 하죠. 이처럼 진정으로 가야 할 길이라면 누군가 막으려 해도 결국 그 길로 가게 되는 법입니다. 운명이란 피하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더 강하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세 사람의 친구. 즉시 왕궁으로 오라는 명령을 받은 사나이가 있었다. 갑작스러운 왕의 부름에 사나이는 혹시 무슨 나쁜 일이라도 생기는 것이 아닌지 두려운 생각이 앞섰다. 사나이에게는 세 사람의 친구가 있었다. 첫 번째 친구는 그가 가장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친구였다. 두 번째 친구 역시 사랑하고 있었지만 첫 번째 친구만큼 소중하게 대하지는 않았다. 그리고 세 번째 친구는
그다지 각별하다고는 할 수 없는 그냥 친구였다. 그는 첫 번째 친구에게 함께 가달라고 청했다. 친구는 단번에 거절했다. 두 번째 친구는 성문 앞까지는 함께 가줄 수 있지만 그 이상은 싫다고 말했다. 그러나 세 번째 친구는 기꺼이 그를 따라 나서며 말했다. 암 좋고 말고. 잘못한 게 없다면 두려울 게 뭐가 있어. 내가 함께 가서 너의 증인이 되어줄게. 첫 번째 친구는 재산이다. 두 번째 친구는 친척이다. 세 번째 친구는 선행이다. 선행은 평소에는 눈에 띄지 않지만 죽은 뒤에도 그와 함께 있다.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건 위기의 순간에 드러납니다. 우리는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차를 사고 집을 크게 장만하는 데 시간을 쏟지만 막상 큰 어려움이 닥쳤을 때 이 모든 것은 아무런 힘이 되지 못합니다.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곁에 있어주지만 결국 여러분이 혼자 감당해야 할 순간이 옵니다. 반면 여러분이 평소 무심코 했던 작은 선행들, 누군가에게 건넨 따뜻한 말 한마디,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내민 손길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증명해 줍니다. 가령 여러분이 회사에서 승진 심사를 앞두고 있다고 해봅시다. 그동안 모은 돈이나 집안 배경은 심사위원들 앞에서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지만 평소 후배들을 챙기고 동료들을 도왔던 기록, 어려운 프로젝트에서 팀을 위해 헌신했던 이야기는 여러분을 대신해 말해줍니다. 그게 진짜 여러분이 쌓아온 자산입니다. 결국 삶의 마지막까지 함께하는 건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느냐는 것입니다. 문맹이라서 다행? 직장을 얻기 위해 이리저리 알아보던 한 이민자가 교회에서 총무를 구한다는 말을 듣고 교회의 담당자를 찾아갔다. 담당자는 총무의 업무에 대해 설명했다. 크게 어려운 일은 없습니다. 교회를 청소하고 예배 시간에 문을 열어놓고 기도서를 나누어주고 교회에 낸 헌금에 대해 영수증을 발급해주고 주로 그런 일을 하시게 됩니다. 글을 읽거나 쓸 줄 몰라도 괜찮습니까? 그가 머뭇거리며 물었다. 그렇다면 안 되겠네요. 총무는 글을 쓸 줄 알아야 하거든요. 담당자가 대답했다. 글을 모르는 사람이 취직하기는 아무래도 어려울 것 같았다. 할 수 없이 그는 돈을 어렵사리 빌려서 행상을 시작했다. 장사가 무척 잘 되어 그는 짧은 기간 만에 상점을 개업했다. 그리고 몇 년 뒤에는 이미 상점을 여러 개 가진 사장이 되어 있었다. 어느 날 그는 또 다른 곳에 상점을 열기 위해 돈을 빌리려고 거래은행을 찾아갔다. 5만 달러가 필요합니다. 그가 말했다. 물론 빌려드리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자격이나 조건이 없어서 원하던 자리를 놓쳤다고 칩시다. 그게 꼭 불행한 일일까요? 가령 대학원 입학에서 떨어진 친구가 있었는데 할 수 없이 작은 스타트업에 취직했습니다. 처음엔 실망이 컸지만 그 회사에서 핵심 업무를 맡으며 실력을 쌓고 몇 년 뒤 그 경험으로 자기 사업을 시작해 성공했습니다. 만약 대학원에 합격했다면 여전히 논문을 쓰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거절당했던 그 순간이 오히려 더 큰 기회로 가는 문이었던 겁니다. 지금 막힌 길이 사실은 여러분을 더 나은 곳으로 인도하는 우회로일 수 있습니다. 살인한 닭을 처형하는 방법. 닭 한 마리가 있었다. 그 닭은 아기를 죽였다는 죄목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 조그마한 요람에 뉘어있던 갓 태어난 아기의 머리를 닭이 쪼아서 죽였기 때문이었다. 증인이 법정에 불려나가 사건에 대해 증언을 했다. 닭은 유죄 판결을 받고 처형되었다. 닭이라고 해도 살인을 저지른 자로서 유죄라는 형이 확정되지 않는 한 처형할 수 없다. 동물이 사람을 죽였다고 해서 즉시 처분할 수 없습니다. 정당한 재판과 증인의 증언. 유죄 판결이라는 법적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이는 생명을 빼앗는 모든 행위에는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가령 여러분이 회사에서 누군가의 실수로 큰 손해가 발생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칩시다. 당장 그 사람을 해고하거나 처벌하기 전에 실제로 그 사람이 한 일인지 확인하고 어떤 상황이었는지 들어보고 증거를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일이라도 누군가에게 불이익을 주기 전에는 공정한 절차가 있어야 하며 이것이 정의로운 사회의 기본입니다. 선행의 가치. 두 사나이가 길을 걸어가다가 길 모퉁이에 앞 못 보는 거지가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 한 사나이는 주머니에서 동전을 꺼내 주었는데 다른 한 사나이는 못 본 척 그냥 지나쳤다. 길 모퉁이를 돌아서자 죽음의 신이 두 사람 앞에 나타났다. 가엾은 거지에게 동전을 적선한 사람은 앞으로도 50년 더 나를 두려워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못 본 척 지나친 사람은 더 이상 나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제 곧 죽게 될 테니. 동전을 주지 않았던 사나이가 허둥대며 말했다. 지금 바로 가서 거지에게 동전을 주겠습니다. 죽음의 신이 말했다. 배를 타고 나갈 때 그 배의 밑바닥에 구멍이 뚫렸는지 어떤지를 바다에 나가서 조사해보겠단 말이냐. 죽음의 천사는 동전을 주지 않은 사나이에게 이제 와서 돌아가서 주겠다고 해도 소용없다고 말합니다. 배가 이미 바다로 나간 뒤에 배 밑에 구멍이 뚫렸는지 확인하겠다는 것과 같다는 거죠. 선행은 필요할 때 바로 행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가령 여러분, 동료가 급하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그때는 바쁘다며 미루고 일주일 뒤에 연락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동료는 이미 다른 방법을 찾았거나 최악의 상황을 겪고 난 뒤일 겁니다. 뒤늦은 도움은 도움이 아니라 그저 자기 만족에 불과합니다. 선한 마음도 적절한 타이밍을 놓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게 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암시. 로마 장교 한 사람이 랍비를 찾아와서 조롱했다. 유대인 랍비들은 매우 현명하다고 들었소. 오늘 밤 내가 어떤 꿈을 꾸게 될지 말해보시오. 랍비는 서슴없이 대답했다. 페르시아군이 로마를 기습하여 로마군을 격파하고 로마를 지배하여 로마인들을 노예로 삼고 로마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일을 시키는 꿈을 꿀 것입니다. 이튿날 아침 일찍 새벽바람에 로마 장교는 얼굴이 하얘져서 랍비를 찾아왔다. 내가 무슨 꿈을 꿀지 도대체 어떻게 알았소? 당시 로마의 가장 큰 적은 페르시아였다. 랍비는 그 장교가 가장 걱정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고 그 장교는 꿈이 암시에서 온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당연히 그는 자기가 암시에 걸려 있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 랍비는 로마 장교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당시 로마의 최대 적국이었던 페르시아를 꿈에 등장시키자 장교는 그 말을 하루 종일 생각했고 결국 밤에 정말로 그 꿈을 꾸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암시의 힘입니다. 가령 여러분이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을 앞두고 있다고 칩시다. 동료가 농담처럼 이번에 또 실수하면 어떡하냐고 말합니다. 그 말이 머릿속에 계속 맴돌면 실제 발표 때 긴장해서 말을 더듬거나 자료를 빠뜨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스스로에게 잘할 수 있다고 되뇌면 훨씬 자신감 있게 발표를 마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 종일 어떤 생각에 집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자선에 대한 4가지 태도. 1. 질투가 많은 사람. 스스로 자선을 베풀지만 다른 사람이 똑같이 자선을 베푸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2. 가데나민 자기를 낮추는 사람. 다른 사람이 자선을 베푸는 것을 바라면서도 자기는 자선 따위는 베풀고 싶어 하지 않는다. 3. 착한 사람. 자기도 기꺼이 자선을 베풀고 다른 사람도 자선을 베풀 것을 바란다. 4. 악한 사람. 자기도 자선을 베풀지 않고 다른 사람이 자선을 베푸는 것도 싫어한다.
탈무드는 사람의 진짜 마음을 볼 때 자신의 선행보다 남의 선행에 대한 태도로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베푸는 건 자기 이익을 위해서도 할 수 있지만 남이 잘하는 걸 기뻐하거나 싫어하는 감정은 숨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회사에서 동료가 승진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를 떠올려 보세요. 겉으로는 축하한다고 말하면서도 속으로 질투심이 올라온다면 그건 탈무드가 말하는 질투가 많은 사람입니다. 반대로 자기는 특별한 성과를 못 냈는데 다른 동료들은 잘 되기를 바란다면 이건 자기 자신에게만 관대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진짜 선한 사람은 자기도 열심히 일하고 성장하면서 동시에 동료들의 성공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악한 사람은 자기도 안 하면서 남도 안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남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이 진짜 선함의 시작입니다. 결점 있는 세 자매. 그럼 우리 아들들이 따님들에게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먼 옛날, 딸만 셋을 둔 남자가 있었다. 아니, 부족하다니요. 세 딸은 모두 금방에 소문이 자자할 정도로 뛰어나게 아름다웠지만 각각 남모르는 결점을 하나씩 갖고 있었다. 오히려 과분하지요. 첫째는 게을러 터졌고, 둘째는 훔치는 버릇이 있었으며, 막내는 입만 열면 남을 헐뜯었다. 세 자매의 아버지는 마침내 세 자매의 결점에 대해 솔직히 털어놓았다. 어느 날, 세 아들을 둔 부유한 남자가 아름다운 세 자매의 소문을 듣고 찾아와서 세 자매를 자기 아들들의 신부로 맞아들이고 싶다고 청했다. 뜻밖에도 세 아들을 둔 남자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면서 말했다. 딸들의 결점이 늘 마음에 걸렸던 세 자매의 아버지는 선뜻 받아들이지 못하고 결점을 미뤘다. 그런 문제라면 제가 책임지고 알아서 할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세 아들을 둔 남자가 물었다. 이렇게 한꺼번에 3명의 며느리를 얻게 된 부자는 각각의 며느리에게 맞춤 처방을 했다. 혹시 정해놓은 혼처가 있습니까? 우선 게으름뱅이 맏며느리에게는 여러 명의 하인을 배치해 시중을 들게 해주었다. 그리고 훔치는 버릇이 있는 둘째 며느리에게는 커다란 창고를 구경시켜 주었다. 둘째 며느리는 욕심나는 물건들에 눈도장을 찍느라 눈이 뒤집힐 지경이었다. 며느리와 함께 창고를 한 바퀴 돌고 나온 부자는 창고의 문을 단단히 잠갔다. 아쉬움에 침을 꼴깍 삼키는 둘째 며느리의 손에 부자는 창고 열쇠를 쥐어주었다. 아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여기서 꺼내 가거라. 갖고 싶은 건 뭐든 가져도 돼. 헐뜯기 좋아하는 셋째 며느리는 매일 아침 일찍 불러서 오늘은 누구를 헐뜯을 계획이냐고 물었다. 어느 날 세 딸의 아버지가 딸들을 방문했다. 아버지는 딸들에게 어떻게 지내는지 물었다. 마시가 나른한 표정으로 말했다. 실컷 자고 실컷 놀고 실컷 먹어요. 일은 하인들이 다 해주니까 이렇게 편안할 수가 없어요. 둘째는 환한 얼굴로 신나게 말했다. 시아버지가 저한테 창고를 통째로 맡기셨어요. 그래서 저는 시간만 나면 창고에 가서 물건들을 골라요. 갖고 싶은 건 뭐든지 다 가질 수 있으니 더 바랄 게 없어요. 그러나 막내딸은 뾰로통한 얼굴이었다. 아버지가 넌 어떻게 지내냐고 다시 묻자 막내딸은 시아버지가 자기에게 툭하면 부부관계에 대해 꼬치꼬치 캐물어서 난처하다고 하소연하는 것이었다. 아버지는 막내의 하소연을 들으며 쓴웃음을 지었다. 왜 그랬을까? 막내딸이 시아버지를 헐뜯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사람은 누구나 결점이 있다. 결점은 그에 대해 적절히 대처하면 극복할 수 있다. 그러나 남을 헐뜯는 것은 살인보다도 위험하다. 살인은 한 사람밖에 죽이지 않지만 중상은 반드시 3사람을 죽인다. 중상을 퍼뜨리는 사람 자신과 그것을 반대하지 않고 듣고 있는 사람, 그리고 중상의 대상이 된 사람이다. 부자 시아버지는 세 며느리의 결점을 각자에게 맞는 방식으로 다루어 주었습니다.
게으른 며느리에게는 하인을 붙이고 훔치는 며느리에게는 창고 열쇠를 주어 마음껏 가질 수 있게 했죠. 그런데 헐뜯는 며느리는 달랐습니다. 시아버지가 매일 아침 누구를 헐뜯을 거냐고 물어도 그녀는 그 순간에도 시아버지를 헐뜯는 것으로 답했습니다. 일주일 후 여러분이 경조사에 참석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리를 뜨고 나서 누군가 여러분에 대해 이런저런 말을 합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이 나중에 여러분에게 그 얘기를 전하면 여러분은 기분이 상하고 그 말을 한 사람을 다시 보기 불편해집니다. 말을 전한 사람도 괜히 관계를 틀어지게 만든 것 같아 찜찜하고 결국 세 사람 모두 상처받은 채 남습니다. 남을 헐뜯는 말은 칼로 베는 것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라비 힐렐의 착한 일. 어느 날 힐렐이 거리를 급히 걸어가고 있었다. 학생들이 그를 발견하고 달려와 물었다. 선생님, 어디를 그렇게 급히 가세요? 착한 일을 하기 위해서 가고 있단다. 학생들이 무슨 일인가 궁금해서 따라가 보니 힐렐은 대중목욕탕으로 들어가는 것이었다. 학생들은 놀라서 다시 물었다. 선생님, 목욕이 착한 일이에요. 자신의 몸을 청결히 하는 것은 대단히 착한 일이란다. 저기 로마 사람들을 보아라. 저들은 수많은 동상들을 쓸고 닦고 애지중지하지만 동상을 닦는 것보다 자신의 몸을 깨끗이 하는 것이 진짜 중요한 선행이란다. 라비 힐렐이 학생들에게 가르친 것은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몸을 잘 돌보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 된다는 겁니다. 로마인들이 왕의 동상을 닦고 관리하는 것을 본받되 무생물인 동상보다 하나님 형상을 담은 우리 자신을 더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가령 여러분이 매일 스마트폰 화면은 정성껏 닦고 보호필름을 붙이면서 정작 본인은 제대로 씻지도 않고 끼니를 거르며 잠도 부족하게 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혹은 자동차는 정기적으로 점검받고 세차하면서 정작 자신의 건강검진은 미루고 운동도 안 하는 경우입니다. 우리는 종종 물건이나 일에는 정성을 쏟으면서도 정작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 돌보기는 뒤로 미룹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이 가진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한 것이며 자신을 잘 돌보는 것이야말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선행입니다. 붕대. 어떤 나라의 임금님이 놀다가 팔에 상처를 입은 왕자에게 손수붕대를 감아주면서 말했다. 아들아, 이 붕대를 감고 있는 동안에는 달리거나 물에 들어간다 해도 아픔이 더하지는 않을 거야. 그러나 이 붕대를 풀어버리면 상처는 쉬낫지 않고 더 악화된단다. 법률은 붕대와 같다. 인간의 마음속에는 나쁜 것을 바라는 본능이 있다. 그러나 인간의 도리와 법률을 지키려는 마음을 버리지만 않는다면 절대로 인간의 성질은 나빠지지 않는다. 법이란 건 우리 안에 있는 나쁜 충동을 억제하는 보호막입니다. 붕대를 감은 상처가 안전하듯 법과 도덕을 지키는 사람은 자신의 충동으로부터 보호받습니다. 여러분이 SNS에서 누군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발견했다고 칩시다. 순간 악플을 달고 싶은 충동이 생깁니다. 그런데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같은 법적 처벌이 있다는 걸 알고 있으면 그 충동을 억누르고 그냥 넘어갑니다. 하지만 법이 없다면 여러분의 감정은 통제되지 않아 더 나쁜 행동으로 이어질 겁니다. 충동적으로 사람을 비난하고 결국 자신도 더 공격적인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죠. 법과 원칙은 우리 안에 어두운 면이 드러나지 않도록 막아주는 장치입니다. 솔로몬 왕은 딸바보. 솔로몬 왕에게는 매우 현명하고 아름다운 딸이 하나 있었다. 솔로몬 왕은 그 딸을 유난히 아꼈다. 어느 날 밤 솔로몬 왕은 꿈을 꾸었다. 딸의 남편이 될 사람을 미리 내다보는 꿈이었다.
잠에서 깬 왕은 그가 딸에게 어울리지 않는 나쁜 젊은이라는 것을 예감했다. 그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다. 솔로몬 왕은 작은 섬에 별궁을 짓고 높은 담장으로 둘러싼 다음 그 안에 딸을 가두었다. 그리고 누구도 별궁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많은 감시병을 배치했다. 한편 솔로몬 왕이 꿈에서 본 그 젊은이는 황무지를 헤매고 있었다. 밤이 되자 혹독한 추위가 몰려왔다. 그는 마침 죽은 사자를 발견하고 사자의 사체 속으로 들어가 얼어 죽는 것을 면했다. 갑자기 어디선가 어마어마하게 커다란 새가 날아와서 사자를 통째로 들어 올렸다. 그러나 아무래도 힘에 부쳤는지 날아가던 도중에 그만 사자를 떨어뜨리고 말았다. 하필이면 공주가 갇혀있는 별궁뜰이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만나게 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사람은 사랑에 빠졌다. 솔로몬은 꿈에서 딸이 가난한 청년과 결혼하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이었지만 이 운명만큼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었죠. 그래서 딸을 외딴 섬의 탑에 가두고 높은 담장과 감시병까지 배치했습니다. 한편 그 청년은 황무지를 헤매다 얼어 죽을 뻔했는데 우연히 죽은 사자 속으로 들어가 추위를 피했습니다. 그런데 거대한 독수리가 사자를 통째로 들고 날아가다가 하필 공주가 갇힌 탑 위에 떨어뜨렸고 그렇게 둘은 만나 사랑에 빠졌습니다. 여러분이 꼭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고 칩시다. 해외 유학을 준비하는데 부모님이 강하게 반대하거나 창업을 하려는데 주변에서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라고 만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연한 기회에 장학금을 받게 되거나 뜻밖의 투자자를 만나 사업이 시작되기도 하죠. 이처럼 진정으로 가야 할 길이라면 누군가 막으려 해도 결국 그 길로 가게 되는 법입니다. 운명이란 피하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더 강하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세 사람의 친구. 즉시 왕궁으로 오라는 명령을 받은 사나이가 있었다. 갑작스러운 왕의 부름에 사나이는 혹시 무슨 나쁜 일이라도 생기는 것이 아닌지 두려운 생각이 앞섰다. 사나이에게는 세 사람의 친구가 있었다. 첫 번째 친구는 그가 가장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친구였다. 두 번째 친구 역시 사랑하고 있었지만 첫 번째 친구만큼 소중하게 대하지는 않았다. 그리고 세 번째 친구는 그다지 각별하다고는 할 수 없는 그냥 친구였다. 그는 첫 번째 친구에게 함께 가달라고 청했다. 친구는 단번에 거절했다. 두 번째 친구는 성문 앞까지는 함께 가줄 수 있지만 그 이상은 싫다고 말했다. 그러나 세 번째 친구는 기꺼이 그를 따라 나서며 말했다. 암 좋고 말고 잘못한 게 없다면 두려울 게 뭐가 있어. 내가 함께 가서 너의 증인이 되어줄게. 첫 번째 친구는 재산이다. 두 번째 친구는 친척이다. 세 번째 친구는 선행이다. 선행은 평소에는 눈에 띄지 않지만 죽은 뒤에도 그와 함께 있다.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건 위기의 순간에 드러납니다. 우리는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차를 사고 집을 크게 장만하는 데 시간을 쏟지만 막상 큰 어려움이 닥쳤을 때 이 모든 것은 아무런 힘이 되지 못합니다.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곁에 있어주지만 결국 여러분이 혼자 감당해야 할 순간이 옵니다. 반면 여러분이 평소 무심코 했던 작은 선행들, 누군가에게 건넨 따뜻한 말 한마디,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내민 손길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증명해줍니다. 가령 여러분이 회사에서 승진 심사를 앞두고 있다고 해봅시다. 그동안 모은 돈이나 집안 배경은 심사위원들 앞에서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지만 평소 후배들을 챙기고 동료들을 도왔던 기록, 어려운 프로젝트에서 팀을 위해 헌신했던 이야기는 여러분을 대신해 말해줍니다. 그게 진짜 여러분이 쌓아온 자산입니다. 결국 삶의 마지막까지 함께하는 건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느냐는 것입니다.
문맹이라서 다행? 직장을 얻기 위해 이리저리 알아보던 한 이민자가 교회에서 총무를 구한다는 말을 듣고 교회의 담당자를 찾아갔다. 담당자는 총무의 업무에 대해 설명했다. 크게 어려운 일은 없습니다. 교회를 청소하고 예배 시간에 문을 열어놓고 기도서를 나누어주고 교회에 낸 헌금에 대해 영수증을 발급해주고 주로 그런 일을 하시게 됩니다. 저 글을 읽거나 쓸 줄 몰라도 괜찮습니까? 그가 머뭇거리며 물었다. 그렇다면 안 되겠네요. 총무는 글을 쓸 줄 알아야 하거든요. 담당자가 대답했다. 글을 모르는 사람이 취직하기는 아무래도 어려울 것 같았다. 할 수 없이 그는 돈을 어렵사리 빌려서 행상을 시작했다. 장사가 무척 잘 되어 그는 짧은 기간 만에 상점을 개업했다. 그리고 몇 년 뒤에는 이미 상점을 여러 개 가진 사장이 되어 있었다. 어느 날 그는 또 다른 곳에 상점을 열기 위해 돈을 빌리려고 거래은행을 찾아갔다. 5만 달러가 필요합니다. 그가 말했다. 물론 빌려드리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자격이나 조건이 없어서 원하던 자리를 놓쳤다고 칩시다. 그게 꼭 불행한 일일까요? 가령 대학원 입학에서 떨어진 친구가 있었는데 할 수 없이 작은 스타트업에 취직했습니다. 처음엔 실망이 컸지만 그 회사에서 핵심 업무를 맡으며 실력을 쌓고 몇 년 뒤 그 경험으로 자기 사업을 시작해 성공했습니다. 만약 대학원에 합격했다면 여전히 논문을 쓰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거절당했던 그 순간이 오히려 더 큰 기회로 가는 문이었던 겁니다. 지금 막힌 길이 사실은 여러분을 더 나은 곳으로 인도하는 우회로일 수 있습니다. 살인한 닭을 처형하는 방법. 닭 한 마리가 있었다. 그 닭은 아기를 죽였다는 죄목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 조그마한 요람에 뉘어있던 갓 태어난 아기의 머리를 닭이 쪼아서 죽였기 때문이었다. 증인이 법정에 불려나가 사건에 대해 증언을 했다. 닭은 유죄 판결을 받고 처형되었다. 닭이라고 해도 살인을 저지른 자로서 유죄라는 형이 확정되지 않는 한 처형할 수 없다. 동물이 사람을 죽였다고 해서 즉시 처분할 수 없습니다. 정당한 재판과 증인의 증언, 유죄 판결이라는 법적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이는 생명을 빼앗는 모든 행위에는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가령 여러분이 회사에서 누군가의 실수로 큰 손해가 발생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칩시다. 당장 그 사람을 해고하거나 처벌하기 전에 실제로 그 사람이 한 일인지 확인하고 어떤 상황이었는지 들어보고 증거를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일이라도 누군가에게 불이익을 주기 전에는 공정한 절차가 있어야 하며 이것이 정의로운 사회의 기본입니다. 선행의 가치. 두 사나이가 길을 걸어가다가 길 모퉁이에 앞 못 보는 거지가 앉아있는 것을 보았다. 한 사나이는 주머니에서 동전을 꺼내 주었는데 다른 한 사나이는 못 본 척 그냥 지나쳤다. 길 모퉁이를 돌아서자 죽음의 신이 두 사람 앞에 나타났다. 가엾은 거지에게 동전을 적선한 사람은 앞으로도 50년 더 나를 두려워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못 본 척 지나친 사람은 더 이상 나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제 곧 죽게 될 테니. 동전을 주지 않았던 사나이가 허둥대며 말했다. 지금 바로 가서 거지에게 동전을 주겠습니다. 죽음의 신이 말했다. 배를 타고 나갈 때 그 배의 밑바닥에 구멍이 뚫렸는지 어떤지를 바다에 나가서 조사해 보겠단 말이냐. 죽음의 천사는 동전을 주지 않은 사나이에게 이제 와서 돌아가서 주겠다고 해도 소용없다고 말합니다. 배가 이미 바다로 나간 뒤에 배 밑에 구멍이 뚫렸는지 확인하겠다는 것과 같다는 거죠. 선행은 필요할 때 바로 행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가령 여러분, 동료가 급하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그때는 바쁘다며 미루고 일주일 뒤에 연락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동료는 이미 다른 방법을 찾았거나 최악의 상황을 겪고 난 뒤일 겁니다. 뒤늦은 도움은 도움이 아니라 그저 자기 만족에 불과합니다. 선한 마음도 적절한 타이밍을 놓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게 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암시. 로마 장교 한 사람이 랍비를 찾아와서 조롱했다. 유대인 랍비들은 매우 현명하다고 들었소. 오늘 밤 내가 어떤 꿈을 꾸게 될지 말해보시오. 랍비는 서슴없이 대답했다. 페르시아군이 로마를 기습하여 로마군을 격파하고 로마를 지배하여 로마인들을 노예로 삼고 로마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일을 시키는 꿈을 꿀 것입니다. 이튿날 아침 일찍 새벽바람에 로마 장교는 얼굴이 하얘져서 랍비를 찾아왔다. 내가 무슨 꿈을 꿀지 도대체 어떻게 알았소? 당시 로마의 가장 큰 적은 페르시아였다. 랍비는 그 장교가 가장 걱정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고 그 장교는 꿈이 암시에서 온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당연히 그는 자기가 암시에 걸려 있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 랍비는 로마 장교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당시 로마의 최대 적국이었던 페르시아를 꿈에 등장시키자 장교는 그 말을 하루 종일 생각했고 결국 밤에 정말로 그 꿈을 꾸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암시의 힘입니다. 가령 여러분이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을 앞두고 있다고 칩시다. 동료가 농담처럼 이번에 또 실수하면 어떡하냐고 말합니다. 그 말이 머릿속에 계속 맴돌면 실제 발표 때 긴장해서 말을 더듬거나 자료를 빠뜨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스스로에게 잘할 수 있다고 되뇌면 훨씬 자신감 있게 발표를 마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 종일 어떤 생각에 집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자선에 대한 4가지 태도. 1. 질투가 많은 사람. 스스로 자선을 베풀지만 다른 사람이 똑같이 자선을 베푸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2. 가데나민 자기를 낮추는 사람. 다른 사람이 자선을 베푸는 것을 바라면서도 자기는 자선 따위는 베풀고 싶어 하지 않는다. 3. 착한 사람. 자기도 기꺼이 자선을 베풀고 다른 사람도 자선을 베풀 것을 바란다. 4. 악한 사람. 자기도 자선을 베풀지 않고 다른 사람이 자선을 베푸는 것도 싫어한다. 탈무드는 사람의 진짜 마음을 볼 때 자신의 선행보다 남의 선행에 대한 태도로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베푸는 건 자기 이익을 위해서도 할 수 있지만 남이 잘하는 걸 기뻐하거나 싫어하는 감정은 숨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회사에서 동료가 승진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를 떠올려 보세요. 겉으로는 축하한다고 말하면서도 속으로 질투심이 올라온다면 그건 탈무드가 말하는 질투가 많은 사람입니다. 반대로 자기는 특별한 성과를 못 냈는데 다른 동료들은 잘 되기를 바란다면 이건 자기 자신에게만 관대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진짜 선한 사람은 자기도 열심히 일하고 성장하면서 동시에 동료들의 성공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악한 사람은 자기도 안 하면서 남도 안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남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이 진짜 선함의 시작입니다. 별점 있는 세 자매. 그럼 우리 아들들이 따님들에게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먼 옛날 딸만 셋을 둔 남자가 있었다. 아니, 부족하다니요. 세 딸은 모두 금방에 소문이 자자할 정도로 뛰어나게 아름다웠지만 각각 남모르는 결점을 하나씩 갖고 있었다. 오히려 과분하지요. 첫째는 게을러 터졌고 둘째는 훔치는 버릇이 있었으며 막내는 입만 열면 남을 헐뜯었다. 세 자매의 아버지는 마침내 세 자매의 결점에 대해 솔직히 털어놓았다. 어느 날 세 아들을 둔 부유한 남자가 아름다운 세 자매의 소문을 듣고 찾아와서
세자매를 자기 아들들의 신부로 맞아들이고 싶다고 청했다. 뜻밖에도 세 아들을 둔 남자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면서 말했다. 딸들의 결점이 늘 마음에 걸렸던 세자매의 아버지는 선뜻 받아들이지 못하고 결정을 미뤘다. 그런 문제라면 제가 책임지고 알아서 할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세 아들을 둔 남자가 물었다. 이렇게 한꺼번에 3명의 며느리를 얻게 된 부자는 각각의 며느리에게 맞춤 처방을 했다. 혹시 정해놓은 혼처가 있습니까? 우선 게으름뱅이 맏며느리에게는 여러 명의 하인을 배치해 시중을 들게 해주었다. 그리고 훔치는 버릇이 있는 둘째 며느리에게는 커다란 창고를 구경시켜 주었다. 둘째 며느리는 욕심나는 물건들에 눈도장을 찍느라 눈이 뒤집힐 지경이었다. 며느리와 함께 창고를 한 바퀴 돌고 나온 부자는 창고의 문을 단단히 잠갔다. 아쉬움에 침을 꼴깍 삼키는 둘째 며느리의 손에 부자는 창고 열쇠를 쥐어주었다. 아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여기서 꺼내 가거라. 갖고 싶은 건 뭐든 가져도 돼. 헐뜯기 좋아하는 셋째 며느리는 매일 아침 일찍 불러서 오늘은 누구를 헐뜯을 계획이냐고 물었다. 어느 날 세 딸의 아버지가 딸들을 방문했다. 아버지는 딸들에게 어떻게 지내는지 물었다. 마시가 나른한 표정으로 말했다. 실컷 자고 실컷 놀고 실컷 먹어요. 일은 하인들이 다 해주니까 이렇게 편안할 수가 없어요. 둘째는 환한 얼굴로 신나게 말했다. 시아버지가 저한테 창고를 통째로 맡기셨어요. 그래서 저는 시간만 나면 창고에 가서 물건들을 골라요. 갖고 싶은 건 뭐든지 다 가질 수 있으니 더 바랄 게 없어요. 그러나 막내딸은 뾰로통한 얼굴이었다. 아버지가 넌 어떻게 지내냐고 다시 묻자 막내딸은 시아버지가 자기에게 툭하면 부부관계에 대해 꼬치꼬치 캐물어서 난처하다고 하소연하는 것이었다. 아버지는 막내의 하소연을 들으며 쓴웃음을 지었다. 왜 그랬을까? 막내딸이 시아버지를 헐뜯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사람은 누구나 결점이 있다. 결점은 그에 대해 적절히 대처하면 극복할 수 있다. 그러나 남을 헐뜯는 것은 살인보다도 위험하다. 살인은 한 사람밖에 죽이지 않지만 중상은 반드시 3사람을 죽인다. 중상을 퍼뜨리는 사람 자신과 그것을 반대하지 않고 듣고 있는 사람, 그리고 중상의 대상이 된 사람이다. 부자 시아버지는 세 며느리의 결점을 각자에게 맞는 방식으로 다루어 주었습니다. 게으른 며느리에게는 하인을 붙이고 훔치는 며느리에게는 창고 열쇠를 주어 마음껏 가질 수 있게 했죠. 그런데 헐뜯는 며느리는 달랐습니다. 시아버지가 매일 아침 누구를 헐뜯을 거냐고 물어도 그녀는 그 순간에도 시아버지를 헐뜯는 것으로 답했습니다. 일주일 후 여러분이 경조사에 참석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리를 뜨고 나서 누군가 여러분에 대해 이런저런 말을 합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이 나중에 여러분에게 그 얘기를 전하면 여러분은 기분이 상하고 그 말을 한 사람을 다시 보기 불편해집니다. 말을 전한 사람도 괜히 관계를 틀어지게 만든 것 같아 찜찜하고 결국 3사람 모두 상처받은 채 남습니다. 남을 헐뜯는 말은 칼로 베는 것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라피 힐렐의 착한 일. 어느 날 힐렐이 거리를 급히 걸어가고 있었다. 학생들이 그를 발견하고 달려와 물었다. 선생님, 어디를 그렇게 급히 가세요? 착한 일을 하기 위해서 가고 있단다. 학생들이 무슨 일인가 궁금해서 따라가 보니 힐렐은 대중목욕탕으로 들어가는 것이었다. 학생들은 놀라서 다시 물었다. 선생님, 목욕이 착한 일이에요. 자신의 몸을 청결히 하는 것은 대단히 착한 일이란다. 저기 로마 사람들을 보아라. 저들은 수많은 동상들을 쓸고 닦고 애지중지하지만 동상을 닦는 것보다 자신의 몸을 깨끗이 하는 것이 진짜 중요한 선행이란다. 라피 힐렐이 학생들에게 가르친 것은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몸을 잘 돌보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 된다는 겁니다. 로마인들이 왕의 동상을 닦고 관리하는 것을 본받되 무생물인 동상보다 하나님 형상을 담은 우리 자신을 더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가령 여러분이 매일 스마트폰 화면은 정성껏 닦고 보호 필름을 붙이면서 정작 본인은 제대로 씻지도 않고 끼니를 거르며 잠도 부족하게 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혹은 자동차는 정기적으로 점검받고 세차하면서 정작 자신의 건강검진은 미루고 운동도 안 하는 경우입니다. 우리는 종종 물건이나 일에는 정성을 쏟으면서도 정작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 돌보기는 뒤로 미룹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이 가진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한 것이며 자신을 잘 돌보는 것이야말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선행입니다.